때문에 최근 중국이 자꾸만 한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챌린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빼앗아갔다며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 챌린지를 보며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속 내막을 잘 살펴보면 한복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1%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느꼈다. 너희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글들은 커뮤니티 외에도 트위터와 같은 SNS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면 국내 네티즌들은 곧바로 달려가 이 글에 댓글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진상 공개와 중국의 민주화,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라고 중국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은 금기의 단어로 취급되는데요. 공안의 눈이 무서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에 혹여 자신의 글이 공안의 오해가 될까 헐레벌떡 글을 삭제하곤 했죠. 이번 한푸 챌린지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대응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과거 민주화 운동과 독립운동에 입었던 한복 사진을 올리며 한푸가 한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민주화를 원하는구나 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민주화라는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 함부로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화가 난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가서 김치나 먹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은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치를 먹으면 정말 맛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인들을 엄청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당 글을 퍼나르고 있는데 대체 중국인과 한국인 네티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미 과거서부터 중국이 한국의 전통을 뺏으려는 행동의 실태에 대해 이상스쿨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특히나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깨달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네임밸류에 편승하려 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게임까지 침투됐습니다. 샤이닝 니키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들의 여러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 게임인데요. 이번에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인 가온길, 한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다 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페이퍼 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환불, 폐기해버렸죠.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된 한복 의상은 게임 속 세계관을 반영해 만든 것뿐이라며 단지 게임 속 아이템일 뿐 현실의 옷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향후 어떤 서버에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죠. 이에 한국 이용자 다수는 게임 속의 치파오, 기모노 모양의 의상은 여전히 있는데 한복만 삭제한 건 그냥 중국 입맛에 맞춘 것 아닌가, 게임사가 한국 동북 공정에 일조한 것 같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당일 샤이닝 니키 운영팀은 공식 카페를 통해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며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 의상 세트 폐기에 대한 공지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해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죠. 샤이닝 니키는 출시 8일 만에 12월 9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지글이 따로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 끝에 굵게 볼드 처리가 된 샤이닝 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 그림이 적혀있는 걸 본 누리꾼들은 한국 운영팀 불쌍하다, 거지 같은 회사, 회사하세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게임 외에도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정황은 예전부터 꾸준히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중국 미인대회, 드라마, 패션쇼 등 각종 중국 콘텐츠에 한복처럼 보이는 옷이나 장신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런 행동은 중국이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한복을 의상으로 활용하고 킹덤과 같은 한국 사극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자 자국의 전통 문화로 은근슬쩍 편입하려는 얍삽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한복을 탐내는 걸까요? 중국 문화에 대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 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냐? 솔직히 그녀의 말은 중국의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한복은 중국이 아무리 탐내봤자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의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에 그간의 K-팝 관련 기사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세기가 넘는 한국 스타일이 업데이트되다 라는 제목의 글로 한복인 듯 한복 같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죠. 또 부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혁신적 디자이너들이 재창조하고 K-팝 스타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K-팝 그룹들이 한국적 멜로디와 가사, 기와집이나 궁궐 등의 전통 건축 양식, 전통춤, 전통소품,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리고 있죠. 특히 모두가 알다시피 한복을 입고 무대를 올랐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외에도 음악과 함께 한국의 미를 퍼뜨리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빅스는 2017년에 발매한 도원경 뮤직비디오에서 가야금 연주와 퓨전 한복 의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원어스 역시 가사라는 곡에서 오늘 달이 좋구나 같은 한국적 가사와 멜로디의 바탕을 둔 곡을 발매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선 한복, 농악과 탈춤, 부채, 전통가옥 등 온갖 한국적인 멋을 뿜어내는 배경과 소품들로 마치 한편의 멋들어진 국악 공연을 관람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4월엔 2020 글로벌 K-팝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지코와 강다니엘이 발매한 리프레시도 전통적인 리듬, 전통가옥, 상모 돌리기, 두루마기 등을 활용해 한국의 멋을 제대로 살렸죠. K-팝과 혁신적 디자이너로 한복은 날개를 달아 기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은 오늘날에 와서 다시금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설사 중국이 아무리 왜곡과 선동을 할지라도 또 얍삽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뒤에는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해악의 민족,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봉준호 감독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시켜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몰상식하게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창의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을 더욱 널리 알린다면 절대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소프트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이고 검사윤리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일보 JTBC의 홍석현 회장을 만나 술자리를 일부 가지고 난 후 보수 언론은 민망한 수준으로 윤석열 총장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를 방패 삼고 수사권을 무기 삼아 정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이 임기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자로서 엄중하게 판단해보겠다. 임기제는 검찰 사무에 대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을 무대로 정치를 하라는 정치 무대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정치를 하려면 사퇴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지적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뉴스타파에서는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 또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 기자도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제시했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차기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3위를 하던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1일에 보도되며 조종동과 수구 언론들은 윤석열 대망론을 띄우면서 연일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서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2.2%로 2위,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8.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인 국힘당 후보들이 다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6명의 후보들을 로테이션으로 돌려 더구나 국힘당 후보들 오세훈 같은 대권 예상 주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국힘당으로 몰려야 할 표들이 다 윤석열 총장한테 몰려갔다는 거고, 게다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50%가
50대 연령은 20.8%, 60대는 30.4%를 기록했을 만큼 유선조사 비율이 23%였다는 것입니다. 23%.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 조작이 아니라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아주 발칙한 꼼수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지지율 1위가 나온 윤석열 총장에 대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촉구하며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며 대권 후보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태를 향해 핵사이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도 처음이지만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아예 순위에 없다는 것도 처음이라고 코 꼬집으며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대선주자 블로킹 현상은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미칠 일이다. 가뜩이나 힘겨운 도토리 후보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국민의힘은 과연 내비 속 개구리가 될 것인가? 윤석열 총장 현상에 국민의힘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도토리 싹까지 잡초를 제거하듯 뿌리채 뽑혀버렸다. 문밖에 그대, 홍준표, 안철수만 범야권 후보로 된소리 맞으며 시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며 그러면서 또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입장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현미경 검증만 불러올 뿐이다. 정치권에 뛰어들 처지도 못되고 가족 의혹만 부각되기 때문에 본인도 괴로울 것.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에서 멀어져만 간다. 갈 길은 바쁜데 해는 저물고 비는 내리고 불빛 없는 산비탈길을 걷는 나그네 신세다. 국민의힘 큰일이고 큰 짐이다. 내부 대선주자는 없고 문밖에 그대만 울려 퍼진다 라면서 뚜렷한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는 국힘당의 현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검찰 공무원인 윤석열 총장을 여론조사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수구 언론들의 윤석열 띄우기 뻔한 것 아닙니까? 뻔한 거.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 지난 4.15 총선이 끝난 후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가 한국 정치를 영구히 바꿔놨다. 이런 논평을 내놨었는데 이 포린 폴리시에서 내놓은 분석이 우리나라 정치판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이 좀 길더라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의 얼굴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주도해왔다. 2016년부터 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등 4회 연속 전국적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연속으로 승리한 정당은 없다. 이러한 승리는 단기적인 전술적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편성의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정치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정들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특히 한국 정치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제 전문가들의 눈에 진보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즉, 북한을 찬양하는 학생 운동가들이 이제 막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했으며 수사적 선동에는 강하나 안정된 통치력은 없는 모습을 진보주의자의 전형으로 본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날에도 영어로 쓰여진 한국 정치 분석 중 진보 성향 유권자가 사상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견해는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고 이번 선거 이후로는 완전히 변명할 여지도 없어져 버렸다. 사실 한국의 중도좌파 정치는 민주화 운동에서 비롯되었고 전략적 마인드로 소속당을 승리로 이끈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많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학생 운동가들이었다. 정치인으로 입문한 초기에 이들이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그 단계는 오래전에 끝났다. 오늘날 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30대, 40대 도시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서도 볼 수 있듯 민주당 역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수 진영은 점점 더 동남부의 지역적 거점에 갇혀서 노인들과 편협한 자들의 정당으로 그 세가 약화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로 얻고 있는 세계적 찬사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불과 5년 전 메르스 확산에 대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매일매일 상기시켜준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보수 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는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보수 진영을 더욱더 극단적이고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으며 역동적으로 알려진 한국 정치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이 구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미래통합당의 모든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해 미래통합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수 진영이 모든 반대파를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비난하는 구태한 빨갱이 몰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라고 미국의 포린 폴리시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린 폴리시의 분석처럼 더 이상 한국 사회는 빨갱이 공포몰이 안 통한다. 민주당은 30대, 40대 도시 유권자들 그리고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